센터장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데요. 주식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통 자산이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구닥다리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게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통 자산의 3대 축입니다. 그러니까 예금도 사실 채권 영역에 넣는다 가정을 하면 예금과 채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산 배분의 가장 기초가 이 세 가지 비중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과 예금, 뭐 현금, 채권 이 비중과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비중을 내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가 자산 배분의 기초인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 또 주식이란 자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고 또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결국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란 자산은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 자산이에요. 자산군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떤 형태로도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종목 되시면 당연히 등록 되시면 하시면 되고 뭐 펀드 투자 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만약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이제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통째로 사는 전략들이에요. 그렇죠? 주식이나 시장을 통째로 사버리는 전략을 통해서 자산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약간 전문성 있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이제 달라지겠죠. 뭐 내가 배당 관련된 ETF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미국 비중을 늘린다거나 요즘 중국이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망하겠어? 그러면 중국 좀 비중을 더 늘린다. 이런 식의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가장 이것이 내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시장을 통째로 사는 것이고 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핵심의 시장을 통째로 놓고 테마를 섞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가 판단하기에서 유망하다라는 것들을 또 이것을 내가 뭐 일시금 넣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테마는 좋긴 한데 뭐 일단 로보틱스 같은 게 잘 될 것 같긴 한데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성 전략에서 로보틱스 같은 ETF를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넣고 그걸 내가 변동성이 싫으니 이것도 적립식으로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짤 수 있는 것이 이제 개인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었어. 근데 이제 ETF가 등장해서 소위 말해서 개인들이 저비용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옵션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뭐 주식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걸 가지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펀드도 우리나라 시작된 게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미래에셋 그룹에서 최초의 이제 해외 펀드를 국내 해외 펀드 만들면서 시장이 열렸는데 그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또 펀드는 기간도 길고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없지만 ETF는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는 국내 것도 살 수 있고 해외 직구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식을 직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에선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죠. 물론 ETF를 너무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ETF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란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할 때 가장 저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배분의 수단을 제공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ETF의 초기 정신이죠. 초기 정신은 뭐냐면 인덱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 산업에서 그 S&P 500 인덱스 펀드의 등장은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자 혁신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액티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고 팔거나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파는 이런 액티브의 시대에서 패시브의 시대가 공존하도록 수동적인 투자죠. 시장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냅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근데 이 패시브 투자, 수동적인 투자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게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는 S&P 펀드예요. 다 합산을 하면 우리나라 거, 뭐 중국에도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을 거고 뭐 미국에도 제일 큰 펀드지만 다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펀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그 걱정도 있어요. 사실은 비판도 좀 있고 그건 뭐 제가 그런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76년도에 존 보글이 ETF가 아닌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운용하는 방법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인덱스 펀드를 ETF로 한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ETF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해 왔거든요. 뭐 액티브의 ETF, 테마형 ETF,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들이 ETF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자재라든가 실물 자산까지도 금도 나왔고 그때 비트코인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은 거기다 만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유연한 상품인 거죠. 그렇지만 이것의 원뿌리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라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ETF의 첫 번째는 제가 보면 기본은 시장을 사는 ETF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접근하실 때. 두 번째, 그 ETF를 이용하실 때는 자산 배분 수단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살 때도 자산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ETF를 통해서 할 때 하나의 ETF보다도 우리나라와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국가 간 자산 배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이성 전략 같은 방법을 통해 쓸 때 시장을 사는 S&P 500이라든가 뭐 VO라든가 이런 통째로 사는 이런 전략과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그런 ETF에 좀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ETF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리츠도 그렇지만 리츠 관련된 ETF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 ETF도 있고, 뭐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사실 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월 분배형 ETF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내가 뭐냐면 특히 이제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내가 아니면 젊은 분들이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배당을 계속 받아서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배당 받아 내가 또 딴 걸 사도 되거든요.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자금의 이제 소위 말하는 파이프 라인처럼 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을 내가 만약에 월 배분형을 샀는데 한 4% 나온다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의 신규 투자 자금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400만 원 한 달치 뭐 한두 달치 생활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월 배분형 상품들을 몇 가지를 잘 조합하시는 것도 한 가지. 시장을 통째로 사거나 핵심 이성 전략으로 내가 자산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캐시플로우형 나오는 자산들을 계속 게더링, 그러니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자처럼 접근하지 말고 이런 캐시플로우 나오는 자산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게더링, 그러니까 자산 수집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서 모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계속 나오면 그걸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더 좋은 자산이에요. 어떤 그런 면에서. 물론 이거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 부동산도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지만 주식도 이에 못지않게 훌륭한 자산인 게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게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식은 뭐냐면 배당금도 줄고 기업 가치도 오르고 배당금도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좋아지면. 그리고 이것이 성장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업의 성장은 무한대거든요. 부동산의 성장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건물이 낡아지거든요. 감가상각이 이러지만 주식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와서 반대하시는 분,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 반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 분배형 이런 자산을 단순하게 사고 파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내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내기 위한 자산을 수집하듯이 접근하는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의외로 블로그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어떤 분은 추천할 수 없지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관점에서 쫙 쓰신 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봐. 야, 정리 너무 잘해놨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좀 읽으시면서 캐시플로우형 자산들을 여러분들 한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간 내가 자산을 게더링해 나가면 50대 될 때 여러분들 그냥 ETF에서 목마루 한 3천만 원 정도 캐시플로우 나오면 대충 국민연금 받고 연금저축 계좌 대충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준비 대충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제가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다행히 그런 수단이 지금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겠지만.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투명하죠. 어디에 투자하는지 딱 알 수 있죠. 편리하죠. 그 다음에 비용이 싸죠.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작아도 되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싸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ETF를 뭐 물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잦은 매매를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타당한 어느 정도 타당한 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매매를 자주 하면 안 좋거든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이미 매매 회전율이 많은 계좌와 회전율이 낮은 계좌들에 대한 실제 미국에서도 계좌를 다 집중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매 회전율이 낮은 계좌 수익률이 더 좋아요. 이건 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실증적으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몇 명의 편차는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값이 나와요. 그걸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명성, 편리성, 저비용,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아마 ETF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더 대단하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투자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ETF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뭐 주식, 채권, 실물자산, 비트코인까지 다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품 자체가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죠. 처음에 지수형에서 테마형에서 월 배분형에서 그다음에 액티브 ETF까지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이 투자회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ETF 시장은 가장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번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ETF가 성장을 하면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바보였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 MSCI랑 S&P 스탠다드 푸어스를 지수를 발표하는 SPGI죠. 스탠다드 푸어스 인터내셔널 SPGI 그룹 인터내셔널 하여튼 그 SPGI 티커 번호 티커 SPGI인데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죠. 신평회사. 시험평가에서 전 몰랐는데 저는 SPGI랑 그다음에 MSCI가 상장돼 있는 회사인지 몰랐었어요. 그때 ETF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 주식을 사는 사람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수를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MSCI 지수랑 이 지수 사업자들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익은 그때 사시면 다 물렸어요. 지금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례를 들은 건데 이 지수 사업자들은 그냥 지수만 만들어 놓고 자릿세 맞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너무 완벽한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S&P 500 같은 건 대체도 불가능하고 완벽한 해결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사시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가변 얘기인데 그렇게 이런 지수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ETF 시장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ETF도 있을까요? 그 너무 이제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너무 핫한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게 뜨거운 것이 항상 더 가기도 하지만 뜨거운 것이 또 손을 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자. 시장부터 사시면서 훈련도 하고 적립식으로 사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내가 이제 자산 배분 형태로 포트를 몇 개 짜서 해보고 이렇게 접근하시거나 나 이것도 너무 어려워. 근데 나는 그냥 뭐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제 월 배분형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낮은 걸 찾아서 그냥 계속 캐시플로 받아가면서 현금 모아놨다가 많이 좀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속편한 방법이다. 센터장님, 기본적인 ETF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나요? 그쵸.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뭐 이것저것 했었지만 뭐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인데 또 과거 해왔던 것도 복귀를 해보고 그러니까 시장이랑 그냥 월 배분형 사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장 사실 속편한 방법이었구나 결국은. 그래서 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제 속편한 방법이었다 결국은. 뭐 이것저것 했는데 해봤는데 어떤 땐 좋은 결과도 있었고 어떤 땐 나쁜 결과도 있었지만 그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단순하게 이런 시장과 월 배분의 형태를 이 두 가지만 잘 조합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최근의 결론입니다. 국가형 ETF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잖아요. 자산 배분의 시각에서 일본은 미국이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기술을 통한 혁신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라는 전 세계 선진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도전과 과제가 될 텐데 그거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인구 정책을 쓸 수 있고 이민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이민자가 만든 나라고 그다음에 자원 대국이고 자원은 사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자원과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은 뭐 미국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일부 넣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환해질하지 않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축통화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의 통화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S&P 500을 사시거나 뭐 VO를 사시든 뭘 하시든 그건 이제 투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해질하지 않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출발이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환해지는 개인이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과연 환해지한 것이 맞느냐 안 한 것이 맞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통화도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이것은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부 재정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오거나 뭐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 미국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미국 애들이 잘못했는데 미국의 달러는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국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폭락을 할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미국 놈들은 지들이 잘못했는데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해요.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지면 딴 나라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일종의 보험고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뭐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나라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중국과 미국을 끊고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북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한 두 번째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 채권 시장 100% 개방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6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대외 민감도가 높고 경제 변동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중요한 또 산업 구조에 있어서 반도체가 한 30% 넘게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는 전형적인 우리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죠. 경기 순환형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경기 변동이 있는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일단 기축통화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 뭐 내가 뭐 주식이 싫으시면 요즘은 뭐 달러 국채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너무 좋아졌으니까 요즘은 우리가 증권사 모바일로 미국 달러 국채를 살 수가 있어요. 벌써 한 5% 6% 나오니까 물론 환율 때문에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인 미국 국채를 내가 한 5% 6%에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꼭 주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싫어 나는. 그래서 나는 주식이나 ETF도 싫구나. 원개방송 복잡하고 싫어. 그럼 그냥 미국 국채 사세요. 달러 예금보다 더 이자가 더 높으니까 이자 더 많이 주니까 뭐라 달러 예금만 삽니까? 달러 예금보다 이게 더 안전한 거예요. 이것도 안전하죠. 달러도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것도 달러니까 어차피 기축통화인 달러니까.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정부가 신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뭐 그렇게라도 저는 분산해 놓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ETF는 어떤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의 영역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우리가 제가 흔히 하는 응용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응용의 그러니까 테마형 ETF라든가 중국의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갈 거냐, 일본은 얼마 늘릴 거냐, 그건 이제 자기가 보는 시장 관이라든가 어떤 전망, 그다음에 요즘 인도도 굉장히 저는 요즘 참 놀랬던 게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을 인도가 앞질렀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어렸을 때 기자 생활할 때 30대 때 홍콩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증시라고 그랬던 시장인데 야 홍콩 증시가 인도 증시한테 밀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국가의 ETF를 갖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 이런 건 당연히 변동성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더 높아요 미국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추천하는 거 아니지만 나는 인도가 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당분간. 그러면 인도의 시장 전체를 사는 ETF를 내가 사서 내가 뭐 펀드로 살 수 있지,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사서 그냥 난 적립식으로 한 10년 모아 나가면 괜찮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왜냐면 제가 뭐 이 종목이나 내가 추천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저희는 뭐 자산 배분 중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응용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좀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또 기술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면 좀 잘 보잖아요. 네? 그런 분야를 또 찾아서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같은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도 최근에 뭐 어떤 분 만나서 들었는데 친환경 바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원자력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딱 한번 보고 친환경이 아무래도 이게 코스트가 초기에 많으니까 비용 딱 보니까 다 터닝이 시작된 거거든요. 원자로로. 뭐 프랑스, 중국, 한국도 이제 다시 원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는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종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ETF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서 그냥 내가 착실히 못하면 적립식으로 그런 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분야를 생각하고 심화학습 단계에서 그건 풀으셔야죠. 저 여기까지 그냥 기본 아주 기초. 예, 자산 배분의 기초. 근데 이걸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신흥 시장도 넣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때부터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은 뭐 한국과 미국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트레이너님, 노후 대비를 할 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서요? 문화 지체 현상이죠. 뭐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문화가 또 따라가지를 못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 왜곡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 자라온 거는 저만 해도 말이죠. 부모님을 보고 자라온 걸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보면 꼭 주변에 보면은 그 잘 사는 친척들이 있거든.
그럼 그 잘 사는 친척은 왜 잘 살지? 봤더니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갖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건가 보다라고 보고 잘한 거예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 15%가 넘었으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도 10% 이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땅 사고 집 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부자 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1, 2%대고 성장을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죠.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든 100개 기업이 생기면 그 100개 기업이 다 100배 이상 커져. 근데 지금은 요즘은 기업이 생긴다 그러면 거의 90%가 5년 안에 망해.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성장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재테크해야 노후 준비가 된다. 이게 엄청난 경제 무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를 해서 노후를 바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판타지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면 마치 저거를 내가 따라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매년 그 인터뷰 하잖아. 수능 만점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막 신문에 나잖아 맨날. 막 교과서 위주의 뭐 원리 원칙으로 했고 뭐 사교육은 안 받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게 수능 만점 맞은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수능 만점 맞았어? 그럼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왜 만점 맞았는지. 근데 말은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교과서 위주의 원리를 학습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투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투자 성공했냐? 자기도 몰라. 어떻게 투자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투자를 하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해서 성공했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말이죠. PD님도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책 같은 걸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주식 책을 딱 펴면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 주식의 주당 순자산이 그 얼마 BPS가 얼마고 뭐 EPS가 얼마고 그리고 뭐 그래서 퍼가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거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가 성공하는 거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봐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오를 주식 뭐야?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건 정말 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재테크 돈을 잘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뭔가 내가 노후에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방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것은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잘 보세요. 부자는 노후 걱정이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 주변의 부자도 있지만 그냥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막 세계적인 부자들 잘 봐. 뭐 예를 들면 1위가 누구야? 1위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응? 그 있죠?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의 명품 회장님. 그분이 1위. 2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3위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4위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5위는 이제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이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고 실제 내가 뭐 내 돈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맨날 주식창 보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 재테크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미친 듯이 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그냥 주식 부자가 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돈벌이가 되고 그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부자가 됐지 언제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주식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해야 돼.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멘토님이 이야기하는 주식보다는 저축이 왜 우선되어야 하느냐? 왜냐면 주식은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지만 저축은 10명이 하면 10명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자기 일을 사업화해야 된다, 비즈니스로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걸 시도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허상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와갖고 주식 창 들여다보고 꼴랑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놓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 안 할까요? 근데 물론 성장 발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자기 일이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산 사람보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볼링을 할 때 핀을 몇 개 쓰러뜨려야 스트라이크죠? 10개. 그러면 이걸 볼링을 하는 사람이 저 10개를 어떻게 다 쓰러뜨리지 라고 생각하고 던집니까? 아니면 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맨 앞에 있는 킹핀 딱 그 1번 핀만 정확하게 맞히자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던지면 알아서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죠. 인생은 말이죠. 키워드 싸움, 원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행복한 일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명제에 원띵에 집중을 하시면 나머지 9개 피는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설사 내가 그걸로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보다 저는 분명히 잘 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재테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나는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일 모레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걸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걸음이 뭐냐? 노후에 얼마 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아는 것만큼 노후 준비에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노후 생활이 시작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게 될 거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 머릿속에 떠오르셨어요?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세요. 왜냐면 노후에는 교육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빼세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다 갚을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한 달의 생활비에서 이자와 교육비 빠지고 남는 그 생활비가 순생활비야. 지금 우리가 한 달간 쓰게 된 그 순생활비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쓴 생활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후에는 회사 안 갈 거죠? 회사를 뭐 안 가진 않겠지만 일을 하긴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하드워킹 풀타임 잡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뭐 월화수 정도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고 목금토일은 놀 거잖아. 그러면 여가 생활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지금 그 생활비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난 노후니까 이제부터는 배달도 안 시키고 이제는 문화생활도 안 하고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만 보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2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배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일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노후 준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을 연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 돈 되는 일을 찾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중장비 면허를 딴다,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대형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회사 그만두게 되면 나가서 뭐 마을버스라도 운전해야지, 뭐 중장비 지게차라도 좀 끌어야지, 바리스타라도 해야지, 카페라도 열어야지, 뭐 부동산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라이브하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즐겁게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일을 좋아하는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야, 대형 면허 따야지 마을버스 운전 안 된다. 돈이 된다는 걸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뭐 카페에서 그걸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야, 그게 좀 돈이 된대. 공인중개사 그게 그래도 부동산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100% 실패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막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생계형 경제활동. 여러분 제2의 인생 서드 에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젊음도 없고 체력도 지금 같지가 않아요. 슬로우 워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고 즐겁게 좋아하는 일. 근데 돈이 안 돼. 즐겁고 재밌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너무 좋은데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베르나르 아르노나 일론 머스크나 레리 앨리슨이나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일이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작했어. 근데 돈벌이가 처음에 안 된 거야. 그러면 근데 그거를 돈벌이가 되도록 키운 거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돈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다 100%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아무나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킹핀을 보고 공을 던지십시오. 설사 킹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핀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10개를 쓰러뜨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1번 핀을 맞출 생각을 해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신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탤런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찾아서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그걸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본인이 힘든 거지. 빨리 찾아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그렇다면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생계형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서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는데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인공위성을 지구 대기권 바깥에 1000km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공전이 되는 거야. 오토매틱으로.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떤 궤도에 딱 올려놓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건물주 이런 거.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누리호가 발사될 때 첫 번째 엄청나게 강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지구 상공 1000km 바깥으로 끌어올리게 한 에너지는 1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중력의 저항을 덜 받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일을 어떤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그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의 1단 로켓이 뭐냐?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여러분들을 대기권 바깥으로 끌어올릴 동안에 그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인생이 거의 40대 50대가 되면은 1단 로켓 분리하고 2단 로켓 분리하고 페어링 분리한 다음에 일단 인공위성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난 공무원인데 내가 뭐 나를 성장시킬 게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나의 어떤 비즈니스, 나의 잡을 성장시키는 것을 못하는 대신에 자동으로 궤도에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연금 나오잖아,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딱 그냥 정해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합니다. 133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133만 원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133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년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 1600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물론 뭐 160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산다는 뜻은 아닌데 1600만 원 정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토매틱으로 나올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려면 지금 금리 4%를 따지면은 1600만 원 나누기 0.04 얼마냐면 4억이에요. 4억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1인 가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최저 생계비 정도가 자본소득으로 나온다. 그러면 4억 정도는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오피스텔의 형태로 있는지 뭐 예금으로 이거는 뭐 다 달라도 어쨌든 4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억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1억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빨리 만들려고 욕심부려서 뭐 코인을 하네, NFT를 하네, 주식을 하네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지.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돈은 절대 자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5만 원 주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축해야죠.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근데 사실은 5만 원을 주시면은 이게 주인을 찾아주는데 5만 원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자, 5만 원 저축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웠는데 누가 올까봐 빨리 쓰지. 횡재는 이거 횡재했네. 빨리 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땀 흘려서 번 사람은 그것을 자본으로 성장시키지만 쉽게 얻은 거 말이 좋아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 번 거지 그건 날로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운 좋게 말이지 한 달 만에 뭐 50%가 올랐다. 그럼 그거 내가 번 거 맞아요? 번 거는 맞는데 나는 그거는 땀 흘려서 번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이 노후 준비도 시간이 필요하고 땀 흘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노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요즘 심하다는 거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잘 아시죠? 일단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중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2020년, 21년도에 막 주식도 미친 듯이 오르고 막 아파트도 미친 듯이 오르고 뭐 최근엔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가격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뭐든지 비싸.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플레이션.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회사가. 왜? 전년하고 전전년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려달라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준다. 근데 이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니까 실제로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노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아파트를 사서 막 2배, 3배 올라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줄면 앞으로 뭐 주택 가격 떨어진다던데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아파트라는 것은 경기도가 67%, 서울은 5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10채가 있다고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하는 분한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사회활동이 연장돼야지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새끼를 배달시키고 사 먹고 이러면서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봐. 그 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월화수만 큰 돈은 못 벌지만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디 즐겁게 뭔가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생활비가 좀 줄고 내가 150 그래도 버니까 이 150은 300 버는 효과야.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동안은 소비를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사회활동이 세컨 잡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요게 핵심이 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가 성공해주면 이게 완벽한 노후 준비인데 주객이 전도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 계획도 없고 오로지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고 뭐 어떡할까 이걸로 승부를 내겠다. 그게 이제 노후 준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2024년도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번 설날에 해외여행으로 출국한 인천공항의 인원이 124만 7천 명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이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15만 명이 많은 숫자가 해외로 나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 다 그냥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키우는 2024년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뵐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돈인데요.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종종 어디 그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뭐 10억 있어야 된다, 30억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예를 들어서 30년, 60세부터 만약에 노후 생활 한다고 하면 30년 산다고 더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매월 250만 원씩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냐면 9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꽤 많죠? 250만 원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300만 원을 내가 매월 받으려면은 11억이 있어야 되고요. 350만 원 받으려면 13억, 500만 원씩 내가 매월 받으려면은 18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숫자 노름이고요. 요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국민연금 하나도 안 받고 퇴직연금 하나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거예요. 내가 버는 돈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 가정한 거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 노인들 보면은 10억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경제생활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직장생활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가만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래도 뭐 50만 원짜리 일이든 100만 원짜리 일이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보통 뭐 10억 못 모아서 내가 노후자금 때문에 없어서 내가 노후를 못 살겠다 이런 걱정은 너무 그 지나친 걱정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후에도 이제 계속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젊었을 때처럼 많은 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은퇴하고도 1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예금 4억 원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1억 지금 예금하면 이자 3%로 계산했을 때 연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월로 치면 25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만 원을 내가 매달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금 1억 원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4억 원이 있으면은 이자율 3%라고 했을 때 연이자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월로 기준 100만 원이라고 월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4억짜리 내가 노후자금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200만 원 내가 은퇴하고 벌 수 있다고 하면은 8억 원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후자금 10억, 20억 없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있다는 것은 노후자금 4억 원, 8억 원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노력보다 젊었을 때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조금 자산이 많아서 뭐 월세를 내주어서 뭐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은퇴하고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실 때 젊었을 때 요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노후자금 10억, 20억 마련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가능성 있고 10억, 20억 모으기가 사실 쉽습니까? 직장인으로 보통 사람 우리나라 10억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10만 원, 100만 원짜리 일자리, 200만 원짜리 일자리 그것을 10년 전부터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못하겠습니까? 그건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노후자금 막 10억, 20억 못 만들어서 불안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일자리도 걱정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의 역량이 있다고 치면은 자기만의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기술력이 있거나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문화센터나 아니면은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금융권에 다녀서 그런지 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금융 관련된 쪽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들 뭐 월 한 2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자리들 강의 책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소소한 사업, 큰 사업 말고 소소하게 그냥 월 한 200만 원 내에 벌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한정적이라면 자녀를 지원하는 것과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내 노후를 준비해야죠. 이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60대, 70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80세, 90세, 100세 시대가 될 것 같고 지금 젊은 세대는 한 120살, 130살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늙어갈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한 70, 80, 9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저희 자녀 세대들은 120세 세대가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되면은 더 많이 살지도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젊었을 때 어느 정도 노후 자산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나중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에 대한 뭐 결혼 자금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녀의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은퇴 후 월급 35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은퇴 후 월급 350만 원 만드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직장인 평균이 지금 현재 연봉은 한 4천, 월급 기준으로만 한 33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한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30세에서 60세 또는 25세에서 55세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30년 근무했을 때, 그렇게 30년 근무하면 국민연금 어차피 월급에서 원통지수 하잖아요. 그러면 30년 후 60세부터 9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해 본 거거든요. 90만 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퇴직연금을 무조건 가입되죠. 그 회사에서 국민연금하고 하여튼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하여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별도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원천징수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50%는 회사에서 또 저희 부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0년 직장 생활하면은 평균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90만 원, 퇴직연금은 8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170만 원 확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저축을 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 30년 하면은 한 170만 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된다는 거죠. 350만 원이 되려면 여기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한 25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총 월 75만 원 넣으면은 35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350만 원 정도 받고 싶다, 이 정도는 내가 매월 한 30년 정도 노후에 한 30년 정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IRP 연금저축에 한 25만 원, 50만 원, 총 75만 원 정도 납입하면은 한 3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만들어야 된다, 20억 만들어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것만 조금 잘 충족하면은 월 350만 원은 해결할 수 있다. 만약에 나는 350만 원 좀 부족하다, 500만 원 정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한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매월 65만 원 저축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년 후에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택이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60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350에다 160, 한 51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소득활동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벌이를 만들면 되죠.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노후자금 10억 만들어야 된다, 20억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득 활동을 하거나 그동안의 저축을 통해서 그래도 아주 풍족하기는 아니더라도 그 저축 액수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직장 생활 30년만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아끼는 것도 꽤 도움된다 하더라고요.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이제 가장 큰 소득이 연금소득,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넣는 연금소득하고 그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득이 클 수도 있지만 큰 소득이 없다고 하면 연금 소득이나 그런 이자 배당 소득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연금 소득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연금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그냥 알아서 내가 별도로 부담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회사에서 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세율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낸 사람은 뭐 세율을 높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연금은 줄일 수가 있어요. 개인연금은 세율이 3.3%에서 5.5%입니다. 1,500만 원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일 수가 있는데 개인연금, IRP나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인데 이것이 1,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IRP나 연금저축을 많이 넣었으면은 1,5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는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만약에 1,500만 원이 넘었다, 1,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거나 30년으로 연장하면은 연간 1,500만 원 밑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금저축은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85세까지 받고 IRP는 85세부터 105세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눠놓으면 시간을 나눠놓으면은 1,500원 밑으로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 시점 가가지고 금감원에 가면 통합연금 포털에 내 연금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연금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넘어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수령 기간을 연장하든지 또는 수령 시점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뭐 IRP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겠다 이거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산이 많아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배당소득은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5.4%로 분리과세 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가 돼서 최고 49.5%까지 과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가능하면은 비과세 상품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뭐 보험, 저축성 보험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만약에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납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1억 정도 가입하면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거든요. 보험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월납 150만 원씩 넣는 경우도 10년이 지나가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소득 부분을 비과세하니까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상품들이 있죠. IS는 1억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노후가 되기 전에 이런 데 조금 비과세 상품을 꽉 채워가지고 좀 나중에 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요즘에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죠. 돈 벌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고수익 상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괜찮은데 많이 나온 거 이상으로 많이 깨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고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갖기 전까지는 일단은 종잣돈 마련하는 데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이 종잣돈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월급 세팅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 들어가고 한 1, 2년은 그냥 대충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쁜 소비 습관이 생기고 그게 5년, 10년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월급 세팅,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을 미리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 내년부터는 좀 꼭 실제로 실행해서 종잣돈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종잣돈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확대돼서 자산을 레벨업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